엄마, 보증 좀 서줘. 그 한마디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때가 있습니다. 요즘 제 주변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들어요. 도와주고 싶어서 시작했는데 결국 집을 잃고 마음까지 무너진 이야기들. 다들 압니다. 보증이 얼마나 위험한지 뉴스에서도 수도 없이 봤잖아요. 근데 자식이 힘들다는데 안 되라고 말할 수 있는 부모, 과연 얼마나 될까요? 결국 도장을 찍고 나면 마음이 불안합니다. 그리고 그 불안은 대부분 현실이 됩니다. 제가 아는 병철 씨도 그랬어요. 퇴직금 1억 5천 중 1억을 친구 사업에 넣었다가 1년도 안 돼서 다 잃었습니다. 괜찮겠지. 믿는 사람이니까. 그 말 한마디가 평생의 후회가 됐죠. 통계로도 나옵니다. 60대 이상 노후 빚의 절반 가까이가 가족이나 지인과 얽힌 일에서 시작된다고 해요. 사랑하고 미안하고 외로운 마음이 결국 우리를 빚으로 몰아넣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착한 마음 때문에 상처받지 않는 법. 사랑하면서도 내 마음을 지키는 법.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착한 마음 때문에 후회한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그 마음부터 지켜봅시다. 사랑은 때로 거절로부터 시작됩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더 좋은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67세 미숙 씨는 남편 동진 씨와 함께 40년을 맞벌이로 살았습니다. 아들 하나 대학까지 보내고 취직도 시키고 나니 이제 좀 쉬어야겠다 싶었죠. 퇴직금 조금, 집 한 채,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엄마, 아빠, 진짜 괜찮은 기회예요. 이번 한 번만 도와주세요. 정말 이번 한 번만요. 미숙 씨 부부는 서로 눈치를 봤습니다. 보증은 위험하다는 걸 두 사람 다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아들아, 보증은 위험하다. 다른 방법은 없겠니? 아들은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빠가 안 도와주면 나 이제 끝이에요. 그 말에 미숙 씨는 남편 팔을 살짝 잡았습니다. 여보, 그래도 우리 아들인데. 결국 부부는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자식이 힘들다는데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거절하면 나쁜 부모가 되는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미숙 씨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불안했지만 마음을 달랬습니다. 내 아들이잖아. 잘 될 거야. 1년 뒤 등기우편이 도착했습니다. 법원에서 온 지급 명령서였습니다. 아들이 대출을 갚지 못해 보증인인 부부가 대신 갚아야 한다는 통보였습니다. 금액은 1억 2천만 원. 이게 뭐예요? 여보, 이게 뭐래요? 부부는 급히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참을 말이 없던 아들이 작게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미안해요. 사업이 잘 안 됐어요. 나도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 순간 미숙 씨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노후 대비로 모아둔 돈, 40년 맞벌이로 쌓은 노력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더 서러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아들이 그 뒤로 전화를 잘 받지 않았습니다. 엄마, 나 바빠요? 나중에 얘기해요. 그 말이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밤마다 부부는 말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여보, 내가 거절했어야 했나? 아니야. 거절했으면 아들이 우릴 원망했을 거야. 서로를 위로했지만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 채무의 45%가 가족이나 지인을 위한 보증, 투자, 빌려준 돈 때문이라고 합니다. 은행 빚보다 가까운 사람 때문에 생긴 빚이 더 많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족 간 금전 거래는 애정과 죄책감이 섞여 있어 합리적인 판단이 어렵습니다. 특히 부모 세대는 자녀에게 거절하는 걸 죄처럼 느끼는 경향이 강합니다.
미숙 씨는 요즘 친구들을 만나도 이 이야기를 꺼내지 못했습니다. 누가 뭐라 한 것도 아닌데 마음이 답답하고 속이 쓰렸습니다. 내가 왜 그땐 그렇게 쉽게 도장을 찍었을까? 그 생각이 밤마다 떠나지 않았습니다. 자식이 잘 되길 바랐던 건데 결과가 이렇게 되니 누구를 탓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아들을 원망하기엔 마음이 아프고 그렇다고 모른 척하기엔 현실이 너무 버거웠습니다. 그래서 그냥 말없이 삼켰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미숙 씨만의 이야기일까요? 요즘 너무 많은 부모들이 착한 마음으로 시작한 결정 때문에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누군가의 부탁 앞에서 마음이 흔들렸던 적 있으신가요? 그때 그 결정을 지금도 후회하고 계신가요? 미숙 씨 이야기를 듣고 나니 제가 아는 병철 씨가 생각났습니다. 병철 씨는 올해 65입니다. 35년을 한 회사에서 성실하게 일했고 작년에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퇴직금은 1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크게 모은 돈은 아니었지만 앞으로 살아가야 할 소중한 돈이었습니다. 퇴직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 병철 씨는 고등학교 동창 재구를 만났습니다. 둘은 오랜 친구였습니다. 함께 술 한잔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 재구가 갑자기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병철아, 너 퇴직금 받았지? 나 지금 사업 하나 하는데 투자 안 해볼래? 확실한 거야. 1년이면 원금의 이자 30% 보장해 줄게. 병철 씨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 퇴직 후 마음 한켠이 허전했기에 그 제안이 더 크게 들렸습니다. 재구야, 그거 진짜 괜찮은 거야? 야, 내가 거짓말하겠냐? 나도 내 돈 다 넣었어. 재구는 자신만만했습니다. 며칠 동안 병철 씨는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재구를 떠올릴 때마다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집안 형편이 어려워 학비를 못 낼 뻔했을 때 재구가 몰래 돈을 빌려줬던 일이 있었거든요. 그때 도움받았는데 이번엔 내가 도와줘야지. 그 마음이 자꾸 발목을 잡았습니다. 결국 병철 씨는 퇴직금 1억 5천 중 1억을 재구에게 투자했습니다. 병철 씨는 확신했습니다. 친구를 믿었고 자기 판단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자 재구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고 문자에도 답이 없었습니다. 병철 씨는 불안한 마음으로 재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병철 씨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1억이 사라졌습니다. 친구도 사라졌습니다. 남은 건 허탈함 뿐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지만 아내에게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여보, 무슨 일 있어요? 아니야. 괜찮아. 괜찮긴요. 얼굴이 왜 그래요? 결국 일이 드러났습니다. 아내가 통장 정리를 하다가 큰 돈이 빠져나간 걸 발견했습니다. 여보, 이게 뭐예요? 1억이 왜 없어요? 병철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재구한테 투자했는데 그 돈이 다 날아갔어. 뭐라고요? 그럼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요? 아내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병철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35년 일한 돈을 한순간에 잃은 겁니다. 그날 밤 병철 씨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실제로 금융감독원 조사에 따르면 은퇴자 4명 중 1명이 지인 투자나 사업 참여로 퇴직금을 잃는다고 합니다. 특히 60대 이상 투자 피해 비율이 전체의 절반을 넘는다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은퇴 이후에는 심리적 공허함과 불안이 커져 판단력이 약해집니다. 특히 우리 세대는 의리, 인정을 중요하게 배워왔기 때문에 가까운 사람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죠. 그 말이 참 와닿습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이렇게 배웠습니다. 친구는 소중하다. 어려울 때 도와야 진짜 친구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 그 착한 마음이 우리 노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요즘 병철 씨는 거울을 잘 보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이 한심해 보인다고 합니다. 아내에게도 미안하고 자식들 얼굴 보기도 어렵답니다. 나 정말 바보 같아요. 퇴직금은 도전 자금이 아니라 살아갈 자금이었는데 그걸 몰랐어요. 병철 씨의 목소리에는 후회와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병철 씨만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렇게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우리는 가까운 사람 앞에서만 이성적인 판단을 잃을까요? 왜 사랑과 의리가 우리 마음을 흔들어 놓을까요? 그건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세대가 겪어온 사회적 배경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가난했던 시절을 함께 견뎌낸 세대입니다. 그때는 서로 도와야만 살 수 있었죠. 쌀 한 돼, 된장 한 숟가락도 나눠 먹으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거절이라는 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거절하면 매정한 사람이 되는 것 같고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개인의 경제적 안정이 더 중요해진 시대죠. 의리도 중요하지만 내 노후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가까운 사람 때문에 합리적 판단을 못 하신 적 있으신가요? 그 선택을 지금도 후회하고 계신가요? 그런데 말입니다. 병철 씨가 퇴직금을 잃고 한 달쯤 지났을 때 의외의 일이 있었습니다. 병철 씨가 우연히 동네 복지관에서 노후 재정 상담 프로그램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처음엔 가기 싫었습니다. 창피했거든요. 내가 이 나이에 돈 관리도 못해서 상담을 받아야 하나. 그런데 아내 정희 씨가 등을 떠밀었습니다. 여보, 이미 엎질러진 물이에요. 이제라도 배워야죠. 병철 씨는 마지못해 상담을 받으러 갔습니다. 상담사는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분이었습니다. 이름은 선영 씨. 차분하면서도 따뜻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병철 씨는 처음엔 말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선영 씨가 먼저 자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도 몇 년 전에 비슷한 일을 겪었어요. 제 오빠가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해서 집을 담보로 대출받았죠. 그 돈이 다 날아갔어요. 네. 병철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도 자기랑 똑같은 경험을 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일을 하게 됐어요. 저처럼 아픈 분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요. 선영 씨는 병철 씨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선생님, 그때 친구한테 돈을 주실 때 뭐가 제일 무서웠어요? 돈을 잃는 게 무서웠어요? 아니면 친구를 잃는 게 무서웠어요? 병철 씨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친구를 잃는 게 더 무서웠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핵심이에요. 선영 씨는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는 돈을 잃기 전에 이미 마음을 잃고 있었던 거예요. 외로움, 불안함, 미안함. 그 감정들이 우리 판단을 흐렸던 거죠. 병철 씨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맞는 말이었거든요. 자기는 친구 재구를 믿어서 돈을 준 게 아니었습니다. 재구를 잃을까봐 두려워서 돈을 준 거였습니다. 거절하면 친구 관계가 끊어질까봐, 배은망덕한 사람이 될까봐. 그러니까 돈 문제가 아니라 마음 문제였던 겁니다. 선영 씨는 또 물었습니다. 그럼 미숙 씨는 어떨까요? 아들 보증을 서준 그 엄마 말이에요. 미숙 씨요? 네.
미숙 씨도 똑같았을 거예요. 아들을 믿어서가 아니라 아들한테 미운 엄마가 될까봐 두려워서 보증을 선 거죠. 병철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았습니다. 미숙 씨 이야기를 들을 때도 그렇게 느꼈거든요. 선영 씨는 잠시 침묵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돈 관리 상담을 몇 년 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노후에 돈을 잃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뭔데요? 자기 마음을 먼저 잃은 사람들이에요. 병철 씨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선영 씨는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는 착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해요. 좋은 부모, 좋은 친구가 되고 싶어 하죠. 그런데 그 착함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 속에는 외로움과 불안이 있거든요. 병철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돈을 잃은 건 친구를 잘못 믿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마음을 제대로 보지 못해서였습니다. 퇴직 후 느낀 공허함,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는 불안함, 그 감정들이 판단을 흐리게 만든 거였습니다. 병철 씨는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오늘 깨달은 게 있어. 뭔데요? 내가 돈을 잃는 건 돈 때문이 아니라 마음 때문인 것 같아. 아내는 남편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건데요? 병철 씨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잘 모르겠어. 그런데 뭔가 달라져야 할 것 같아. 내 마음부터. 그런데요. 병철 씨처럼 깨달음을 얻는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걸까요? 이미 잃어버린 돈은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무너진 관계는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미숙 씨는 아들 보증 문제로 결국 집을 팔아야 했습니다. 1억 2천만 원을 갚으려면 다른 방법이 없었거든요. 40년 가까이 살던 집을 떠나는 날, 미숙 씨는 문고리를 붙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여기서 애들 키웠는데, 여기가 우리 집인데, 남편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저 아내 어깨를 토닥일 뿐이었죠. 더 가슴 아픈 건 아들이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냥 엄마 나도 힘들어하고 끊어버렸습니다. 미숙 씨는 밤마다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자식 키우는 게 이렇게 서러운 건가? 병철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은 5천만 원으로 살림을 꾸려야 하는데 생활비가 빠듯했습니다. 연금은 한 달에 100만 원 남짓. 부부가 살기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병철 씨는 다시 일자리를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65세를 기다렸다는 듯이 뽑아주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몇 군데 면접을 봤지만 번번이 떨어졌습니다. 나이가 좀 죄송합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병철 씨는 자존감이 무너졌습니다. 나 이제 쓸모없는 사람인가. 그러던 어느 날 병철 씨는 우편함에서 또 다른 청구서를 발견했습니다. 카드값. 생활비가 부족해서 카드를 쓰기 시작했는데 어느새 밀린 금액이 6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갚아? 병철 씨는 그날 밤 술을 마셨습니다. 혼자서 소주 한 병을 다 비웠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성실하게 살았는데, 평생 열심히 일했는데, 이런 건 병철 씨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67세 정자 씨도 비슷했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뒤 혼자서 자식 셋을 키웠습니다. 식당 설거지, 청소일 안 해본 일이 없었죠. 그렇게 평생을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쉬려고 하는데 생활비가 부족했습니다. 자식들한테 손 벌리기는 싫었습니다. 내가 평생 고생해서 키웠는데 이제 와서 자식들에게 짐이 될 순 없지. 그래서 정자 씨는 카드를 썼습니다. 이번 달만 버티면 되겠지 싶어서요.
그런데 다음 달도 부족하고 그 다음 달도 부족했습니다. 결국 카드를 돌려막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니 빚이 1,0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정자 씨는 밤마다 잠을 못 잤습니다. 독촉 전화가 오면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그런데 자식들한테는 말을 못했습니다. 말하면 걱정할까봐, 미안할까봐. 통계를 보면 60대 이상 신용대출 증가율이 전 연령대 중에서 1위라고 합니다. 체면 때문에, 외로움 때문에 혼자 빚을 떠안는 거죠.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딸에게 집을 미리 증여했다가 되레 관계가 틀어진 분도 있습니다. 재산은 나눴지만 정은 멀어졌습니다. 돈보다 관계가 더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야기도 있습니다. 61세 용진 씨는 작년에 코인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이 요즘 코인으로 대박 났어 하는 말을 듣고 자기도 한번 해보자 싶었던 거죠. 나도 아직 할 수 있어. 그리고 1,000만 원을 넣었습니다. 처음엔 조금씩 올랐습니다. 100만 원 정도 수익이 났죠. 오, 이거 되는데? 용진 씨는 욕심이 났습니다. 그래서 2,000만 원을 더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 폭락이 시작됐습니다. 일주일 만에 3,000만 원이 5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용진 씨는 모니터 앞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진짜야? 꿈이야? 더 괴로운 건 아내한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였습니다. 창피했거든요. 이 나이에 코인 투자하다가 쪽박 찼다는 게 용진 씨는 혼자 끙끙 앓았습니다. 자존감이 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인가. 실제로 금융감독원 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 투자 피해 비율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젊은 사람들보다 더 큰 피해를 입는 거죠. 왜 그럴까요?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은퇴 이후 자존감이 떨어지면서 나도 아직 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다 보니 무리한 투자를 하게 되고 결국 더 큰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돈을 잃기 전에 이미 마음을 잃고 있었던 겁니다. 외로움, 불안함, 자존감 상실, 체면, 이 감정들이 우리를 절망으로 몰아갔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포기해야 할까요? 이미 엎질러진 물이니 그냥 체념하고 살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한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는 실수를 한 것이 아니라 실수에서 배우지 못한 것이다. 우리는 돈을 잃었습니다. 관계를 잃었습니다. 자존감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잃지 않은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다시 시작할 용기입니다. 그 후로 시간이 흘렀습니다.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지만 삶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루하루를 버티다 보니 조금씩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집을 팔고 월세로 이사한 지 1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아들이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봉투를 들고 있었죠. 엄마, 아빠, 이거, 봉투 안에는 5,0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엄마, 아빠, 죄송해요. 제가 너무 한심했어요. 아들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사업 망하고 나서 공사판에 나갔어요. 막노동이요. 뭐? 엄마 아빠가 제 보증 때문에 집을 팔았다는 거 알았어요. 그래서 미친 듯이 일했어요. 1년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모았어요. 미숙 씨는 아들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힘든 일 한 번 안 해본 아들이 막노동을 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왜 진작 말을 안 했어? 창피했어요. 엄마 아빠한테 또 실망시키는 것 같아서 그냥 조용히 갖고 싶었어요. 아들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 이제 알았어요. 엄마, 아빠가 평생 얼마나 고생했는지, 제가 얼마나 철없었는지. 미숙 씨는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서운함이 한순간에 녹아내렸습니다. 병철 씨에게도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집 앞에 낯선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재구였습니다. 그 도망갔던 친구. 병철아. 재구는 얼굴이 많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병철 씨는 화가 났지만 일단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너 어디 갔었어? 연락도 안 받고. 미안해. 나 사실 사업 망하고 나서 암 진단을 받았어. 뭐? 위암 3기. 수술하고 항암 치료받느라 정신이 없었어. 그래서 연락을 못했어. 재구는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거라도 받아줘. 5천만 원. 집 팔아서 마련했어. 나머지는 조금씩 갚을게. 병철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친구가 도망간 줄 알았는데 사실은 죽을 병과 싸우고 있었던 겁니다. 야, 이 돈은 내가 치료비로 써야지. 아니야. 너한테 빚진 건 내가 갚아야 해. 그래야 내가 편하게 갈 수 있어. 재구는 눈물을 훔쳤습니다. 병철아, 내가 너무 무책임했어. 미안해. 진짜 미안해. 병철 씨는 친구를 안아줬습니다. 그동안 품었던 원망이 안타까움으로 바뀌었습니다. 야, 이 바보야. 돈보다 내가 더 중요해. 빨리 나아. 두 친구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정자 씨에게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1,000만 원의 빚을 혼자 끙끙 앓고 있을 때 막내 아들이 통장 정리를 도와주다가 알게 됐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빚이 왜 이렇게 많아요? 정자 씨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만 떨구고 있었죠. 엄마,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우리가 있잖아요. 너희들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서. 막내 아들은 형제들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날 저녁 세 자식이 다 모였습니다. 엄마 빚 우리가 나눠서 갚을게요. 아니야, 그럴 순 없어. 너희도 살림이 어려운데. 엄마가 우리 키울 때 얼마나 고생했는데요. 이제 우리가 갚을 차례예요. 큰딸이 엄마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는 엄마가 자랑스러워요. 혼자서 우리 셋 키워주셔서. 이제 우리가 엄마 걱정 덜어드릴게요. 정자 씨는 그제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평생 강하게 살아온 엄마가 자식들 앞에서 처음으로 무너졌습니다. 고마워. 미안해. 용진 씨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코인으로 3천만 원을 잃고 나서 용진 씨는 아내에게 고백했습니다. 여보, 사실은. 아내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통장 정리하다가 알게 됐다고 했습니다. 당신 왜 그렇게 애를 쓰는 거예요? 나 퇴직하고 나니까 쓸모없는 사람 같아서 뭔가 증명하고 싶었어. 아내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평생 성실하게 살았잖아요. 그걸로 충분해요. 용진 씨는 그제야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 미안해. 우리 이제 욕심 버리고 있는 것만으로 행복하게 살아요. 그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조금씩 달라진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완벽하진 않지만 모두가 배웠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건 관계였고 관계를 지키는 힘은 솔직함과 이해에서 나온다는 거요. 이제 그 배움을 우리도 삶에 적용해 볼 차례입니다. 그럼 이제 그 지혜를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착한 마음이 상처가 되지 않으려면 구체적인 방법이 필요합니다. 거절은 이기적이 아니라 지혜다. 이 말을 오늘부터 삶에 적용해 보는 겁니다. 이제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거창한 재테크 비법이 아닙니다. 노후의 돈과 마음을 함께 지키는 아주 현실적인 방법들입니다. 누구나 오늘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첫째,
누가 돈 이야기를 꺼내면 두 가지를 꼭 하세요. 시간을 벌고 가족과 상의하는 겁니다. 둘 다 해야 합니다. 하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병철 씨를 보세요. 병철 씨는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시간은 충분했어요. 그런데 뭘 빠뜨렸을까요? 아내와 상의하지 않은 겁니다. 혼자 고민하다가 결국 감정에 휘둘려서 투자했습니다. 만약 병철 씨가 재구 씨한테 이렇게 말했다면 어땠을까요? 재구야, 나 큰돈이라 아내랑 상의해야 해. 일주일 뒤에 답 줄게. 그리고 집에 가서 정희 씨와 진지하게 이야기했다면요? 여보, 재구가 사업 투자 제안을 했는데 1년에 30% 이자를 준대. 정희 씨가 뭐라고 했을까요? 여보, 1년에 30%요? 은행 이자가 3%인데 30%라고요? 그게 가능한 일인가요? 그렇습니다. 냉정한 사람이 옆에 있으면 이상한 점을 금방 알아챕니다. 혼자 고민하면 감정에 휘둘리는데 가족과 함께 이야기하면 객관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큰돈 결정은 혼자 하지 마세요. 배우자와 함께 상의하세요. 배우자가 안 계시면 자녀와 상의하세요. 자녀도 멀리 있으면 복지관이나 주민센터에 가서 전문가 상담을 받으세요. 둘째, 자식 문제는 다르게 접근해야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미숙 씨가 며칠을 고민해도 결과는 같았을 겁니다. 자식이 힘들다는데 부모가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식 문제는 거절이 아니라 현명하게 도와주기입니다. 보증을 서더라도 이렇게 하세요. 먼저 아들과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엄마 아빠가 보증 서줄게. 그런데 이건 우리 노후 자금이야. 만약 내가 갚지 못하면 우리는 집을 팔아야 해. 그래도 괜찮겠니? 이렇게 현실을 명확히 알려주세요. 자식도 부모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보증 금액을 줄일 수 있는지 알아보세요. 전액이 아니라 일부만 보증 설 수는 없는지, 아니면 보증 대신 현금으로 일부만 지원할 수는 없는지. 엄마 아빠가 3천만 원은 줄 수 있어. 보증은 끝이 어딘지 모릅니다. 현금 지원은 끝이 명확합니다. 그게 더 안전합니다. 셋째, 통장을 두 개로 나누세요. 하나는 생활비 통장, 하나는 절대 손대지 않을 노후 자금 통장입니다. 노후 자금 통장 앞에는 스티커를 붙이세요. 비상시에만 사용 이렇게요. 병철 씨가 퇴직금을 받았을 때 바로 두 통장으로 나눴다면 어땠을까요? 1억 5천 중에 1억은 정기예금에 묶어뒀다면요? 친구가 투자 권유해도 그 돈은 다른 곳에 들어가 있어서 못 뺀다 하고 거절할 수 있었을 겁니다. 돈이 눈에 보이면 쓰고 싶어집니다. 그러니 아예 묶어두세요. 중도 해지하면 손해보는 정기예금이면 더 좋습니다. 그럼 함부로 못 뺍니다. 넷째, 거절 문구를 미리 준비하세요. 미안해. 나도 노후 준비가 부족해서 도와줄 형편이 안 돼. 고맙지만 나는 큰돈 거래는 안 하기로 했어. 내 마음은 고마운데 우리 부부가 상의한 결과 어렵겠더라. 상대방도 이해합니다. 거절이 어려운 이유는 뭘까요?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라서입니다. 그러니 미리 준비하세요. 다섯째, 밤에 잠들기 전 5분만 투자해 보세요. 수첩에 오늘 어떤 감정이 들었는지 적는 겁니다. 오늘 친구가 돈 이야기를 꺼냈을 때 나는 불편했다. 왜 그랬을까? 거절하면 친구를 잃을 것 같아서였다. 이렇게 적다 보면 내 감정의 패턴이 보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내가 약해지는지 알게 됩니다. 그럼 다음번엔 조금 더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감정을 인식하는 것이 현명한 결정의 첫걸음이다. 여섯째, 복지관이나 주민센터에 가보세요. 요즘은 노후 재정 상담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병철 씨가 복지관에서 만난 선영 씨처럼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겁니다. 처음엔 창피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돈 관리도 못해서 상담을 받나 싶을 수 있어요. 그런데 가보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거든요. 거기 가면 비슷한 처지의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재정 상담을 받은 60대의 85%가 경제적 불안이 줄었다고 답했습니다. 전문가가 차근차근 설명해 주니까 머리가 정리되는 겁니다. 7째, 집에 와서 종이 한 장을 꺼내세요. 내가 가진 것을 정확히 파악하는 겁니다. 집은 얼마짜리인지, 예금은 얼마 있는지, 연금은 매달 얼마 나오는지, 그리고 매달 쓰는 돈도 적어보세요. 식비, 의료비, 관리비, 통신비, 여가비. 이렇게 하면 내 형편이 보입니다. 도와줄 여유가 있는지 없는지도 명확해지죠. 8째, 비슷한 처지의 친구들과 정기적으로 만나보세요. 한 달에 한 번이면 됩니다. 커피 한잔 하면서 수다 떨면 됩니다. 서로 고민도 나누고 정보도 공유하고. 이런 모임이 왜 중요할까요?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하는 위로를 받습니다. 혼자 끙끙 앓지 않아도 됩니다. 실질적인 조언도 얻을 수 있고요. 서울시 조사에 따르면 정기적 모임에 참여하는 시니어의 72%가 외로움이 줄었다고 답했습니다. 외로움이 줄면 잘못된 판단도 줄어듭니다. 9째, 자기 가치를 재발견하세요. 용진 씨가 코인 투자를 한 이유 기억하시죠? 자기 가치를 증명하고 싶어서였습니다. 퇴직하고 나니 쓸모없는 사람 같았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 가치는 돈 버는 능력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인생, 쌓아온 지혜, 따뜻한 마음. 그것이 우리 가치입니다. 취미를 만들어 보세요. 배우고 싶었던 걸 배워보세요. 복지관 프로그램도 좋고 문화센터도 좋습니다. 봉사활동도 좋습니다. 시니어 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65세에 수채화를 시작했어요. 처음엔 서툴렀지만 지금은 제 작품을 전시회에 내고 있습니다. 돈은 못 벌어도 행복합니다. 10번째, 법적 장치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지키는 법적 방법들이 있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하면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미리 정해둘 수 있습니다. 자녀들 간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작은 행동이 큰 변화를 만든다. 오늘 한 가지만 시작해보세요. 시간 벌기 문구를 수첩에 적는 것이든 통장을 2개로 나누는 것이든 복지관에 전화해 보는 것이든 그 작은 시작이 당신의 노후를 바꿀 겁니다. 전문가들도 입을 모아 말합니다. 노후 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건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오늘 실천하는 작은 습관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무엇부터 시작하시겠어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경험담을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미숙 씨 부부는 지금 작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전에 살던 집보다는 좁지만 마음은 더 넓어졌습니다. 아들이 주말마다 찾아옵니다. 손에는 반찬을 들고요. 엄마, 아빠, 이번 주는 내가 갈비찜 만들어 왔어. 내가 요리를? 미숙 씨가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았으니까. 이제 내가 챙겨줄게. 부부는 아들과 함께 밥을 먹으면서 웃습니다. 집은 작아졌지만 관계는 더 단단해졌습니다. 엄마, 아빠, 나 이제 다시 취직했어. 작은 회사지만 괜찮아. 천천히 갚아나갈게. 남편 동진 씨가 먼저 말했습니다. 괜찮아. 천천히 하자. 내가 건강하면 그걸로 좋게. 그래, 엄마 아빠는 내가 건강한 게 제일 중요해. 그날 저녁 아들이 돌아가고
부부는 나란히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우리 집은 작아졌지만 그래도 마음은 더 편해진 것 같아요. 미숙 씨는 남편 손을 잡으며 생각했습니다. 돈은 잃었지만 아들도 다시 얻고 남편과도 더 가까워졌구나. 병철 씨도 달라졌습니다. 재구는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도 약속대로 조금씩 돈을 갚고 있습니다. 병철 씨는 그 돈을 받을 때마다 재구에게 말합니다. 재구야, 천천히 해. 내 몸부터 챙겨. 고마워, 병철아. 너 같은 친구가 있어서 내가 버틴다. 두 사람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차를 마십니다. 돈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냥 삶 이야기, 건강 이야기를 나눕니다. 병철 씨는 요즘 복지관에서 목공예를 배우고 있습니다. 나무를 만지면서 마음이 편해진다고 합니다. 여보, 이것 봐. 내가 만든 찻상이야. 아내 정희 씨는 남편이 만든 작품을 보며 웃습니다. 당신 손재주가 좋네요. 이거 팔 수 있겠는데요? 아, 그래. 그럼 복지관 바자회에 내볼까? 수익금은 기부하고. 병철 씨는 이제 큰 돈을 벌어야 한다는 욕심에서 벗어났습니다. 투자로 한몫 잡으려던 조급함도 사라졌습니다. 대신 작은 일이라도 하면서 보람을 느낍니다. 요즘은 동네 철물점에서 주 3일 아르바이트도 하고 있습니다. 여보, 오늘 철물점에서 월급 받았어. 많진 않지만 뿌듯해. 그래요. 욕심 안 부리고 이렇게 사는 게 제일이에요. 병철 씨는 지금 가진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정자 씨는 자식들 도움으로 빚을 다 갚았습니다. 큰딸이 매달 찾아와서 생활비를 확인해 줍니다. 처음엔 자존심 상했지만 지금은 고맙습니다. 정자 씨는 요즘 손주들을 봐주면서 행복합니다. 돈은 덜 벌지만 마음은 더 부유해졌습니다. 용진 씨는 코인 투자를 완전히 끊었습니다. 대신 동네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읽습니다. 경제 공부가 아니라 소설이나 에세이를 읽습니다. 여보, 이 책 진짜 재밌어. 당신도 읽어봐. 아내와 함께 책 이야기를 나누면서 용진 씨는 깨달았습니다. 행복은 많은 돈을 버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작은 일상에 있다는 걸. 나 이제 욕심 안 부려. 우리 둘이 건강하게 사는 게 제일이야. 이 모든 이야기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뭘까요? 돈을 잃는 건 고통스럽습니다. 관계가 무너지는 건 더 아픕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더 소중한 걸 배웁니다. 진짜 행복이 뭔지, 진짜 관계가 뭔지. 한 작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값진 교훈은 가장 아픈 경험에서 나온다. 맞습니다. 우리는 돈을 잃으면서 진짜 가치를 배웠습니다. 또 다른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착한 마음에도 경계가 필요하다. 사랑은 무한하지만 희생은 한계가 있어야 한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도와야 합니다. 그런데 나를 무너뜨리면서까지 도와서는 안 됩니다. 나를 지키는 게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지켜야 다른 사람도 제대로 도울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진 것이 뭔지, 내가 지켜야 할 것이 뭔지,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돈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돈보다 더 중요한 건 마음의 평화입니다. 가족은 소중합니다. 그런데 내 자신도 소중합니다. 착한 사람이 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현명한 사람이 되는 게 더 좋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돈을 쓰고 계신가요? 사랑으로 쓰고 계신가요? 아니면 두려움으로 쓰고 계신가요? 혹시 거절하지 못해서 괴로운 일이 있으신가요? 혹시 착한 마음 때문에 후회하는 일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께 용기를 줄 수 있을 겁니다.
내일 아침 일어나면 수첩에 이렇게 써보세요. 나는 나를 지킬 권리가 있다. 거절은 이기심이 아니라 지혜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방법 중 하나만 실천해 보세요. 3일 규칙이든 가족회의든 감정일기든 작은 행동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당신의 노후는 당신이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함께 지켜나가면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건강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자신을 사랑하세요.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클릭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성장하는 시니어와 함께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가요. 성장하는 시니어, 오늘도 한 걸음 더 성장합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성장은 계속됩니다. 지금이 내 삶의 진짜 시작이에요. 감사합니다.